안녕하세요. 내일은 한국은행 창립기념 7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의 역사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맡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의 안봉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창립된 지가 이제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했고요. 올해는 이제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상당히 이제 오래된 기간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1950년 이제 6.25 나던 해죠. 그해 이제 창립이 되었고 이제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설립되고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해서 다시 뭐 또 같이 피난을 하는 그런 뭐 우여곡절도 겪은 바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금융과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이제 훌륭한 조직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차례는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을 이제 한번 보고요.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이제 한국은행법에 주로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인데. 일단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70년 하면 뭐 길다고 하지만 또 뭐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해외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최초의 중앙은행은 이제 어느 나라인가? 자, 최초의 중앙은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릭스방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뭐 아시는 분 뭐 아시겠고, 하지만 이게 스웨덴입니다. 이제 스웨덴 국립은행을 이제 우리가 슈베리크스방크라고 이제 하는데요. 최초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은행이 이제 1668년 스웨덴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국립은행에서 이제 국립은행에서 이제 뭐 1968년에 300주년 이제 기념 뭐 행사도 했다는 건 뭐 이제 옛날 제가 뭐 자료도 한번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제 뭐 스웨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노르웨이에서 하죠, 그죠? 오슬로라고. 그런데 다른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이렇게 매년 개최가 되고 이제 행사가 열려서 수상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을쯤 해서 상당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도시죠. 특히 스톡홀름에서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또 그 옆에 나라인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평화상을 한번 뭐 받은 적이 있죠, 그죠? 김 대통령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면 물론 이제 최초의 중앙은행은 이제 스웨덴의 이제 릭스방크겠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은행다운 어떤 중앙은행다운 중앙은행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이제 우리가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배운 그래도 뭐 어떻게 영국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영란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영란은행이 표기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한자 표기식에서 이제 영란은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리을 발음 오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 붙이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란 화란 붙였죠, 그죠? 그리고 우리 네덜란드도 이제 화란 그러잖아요. 네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발음상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갖다 붙이는 거는 또 이제 약간 좀 좋은 이제 한자를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거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1694년에 최초로 이제 설립되었다. 자, 이 영란은행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영란은행을 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영란은행은 이제 우리 영국에서 이제 17세기에서 명예혁명과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우리 명예혁명이 1688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임스 2세가 퇴위하면서 이제 윌리엄 3세가 이제 그 왕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전쟁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비 마련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윌리엄 3세가 이제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막 이제 발행해서 이제 돈을 수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3세 자체가 이 양반이 또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고 또 국민들이 크게 지지를 못 얻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고율의 당시 뭐 10% 이자 금리를 주는데도 이제 국채가 잘 팔리지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윌리엄 3세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이제 사업가 이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패터슨이 이제 조건을 제시한 게 이제 그런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영란은행이라는 것을 그러면 만들자. 그럼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조건들이 이렇게 뭐 정부에 대한 이제 대출 독점권을 달라, 뭐 정부의 모든 대출을 관리하게 달라, 다른 은행을 합적으로 설립할 권리를 달라, 뭐 파산하는 경우에도 뭐 그 채무가 출자금 이내로 한 유한 책임을 달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채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달라,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3세는 급하다 보니까 이걸 수락하고 이제 은행 그 국책은행 국영은행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이제 은행을 만드는 걸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자본금이 이제 120만 파운드로 이제 영란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우리가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태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제 초기 중앙은행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제 정부의 특허, 이제 보통 영식 표현을 차트라고 하는데 특허를 받는 이제 특수한 상업은행으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당시 은행 이제 국영은행들이 다 이제 주로 전쟁과 연관이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비 조달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의 이제 은행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현재 독점적 발권력을 인정을 받았다, 중앙은행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란은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또 그 나폴레옹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제 1797년에 이제 프랑스가 영국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또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 본토에 이제 군대를 상륙시키니까 영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뱅크런 현상. 뱅크런이 뭡니까? 이거 은행들 다 망하면 내 돈이 없어지겠지 하면서 다 이제 몰려가서 이제 돈을 찾는 겁니다. 막 그렇게.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뭡니까? 화폐라는 게 이제 금과 연동되어 있죠. 금이 일정한 뭐 양이 있으면 그만큼의 어떤 지폐를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뭐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금 보유량이 1,600만 파운드에서 이제 200만 파운드까지 막 줄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수상인자가 누구였냐면 윌리엄 피트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 이거 우리 금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태환을 이제 중지시키는 뭐 그런 사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금태환 이제 금태환 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란은행 그러면서 이제 은행권만 발행을 했는데 그 은행권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법화로서 많이 이제 통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은 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카도라고도 이제 경제학자가 있죠, 그죠? 그 양반이 또 이제 금태환 재개 필요성도 이제 많이 또 주장하고 했지만 이제 그 1821년에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금태환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리카도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내려졌고 이제 그래서 리카도가 이제 또 발권 업무 전담 구형은행을 설정해서 이제 1844년에 이제 필스 액트라고 해서 영란은행법이 이제 개정되었고 영란은행이 이제 은행 업무 담당 부서와 이제 분리된 발권 업무 담당 부서로서 이제 부서 형태를 설치하면서 이제 그 구형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대부자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Land of Last Resort라고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우리 금융기관이 다 이제 망해도 마지막 이제 중앙은행 그 국가의 이제 중앙은행은 남아서 그 통화를 공급함으로 해서 이제 그 국가의 마지막을 지탱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1870년대 영란은행에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요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1870년부터 이제 은행권 이제 영국 파운드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썰미가 있는 분 좀 아실 겁니다. 그 영국 파운드와는 다른 나라 그 지폐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치프 캐시어 제도가 있는데요. 그 위조 방지 목적으로 이제 그 화폐 수급 최고 담당자가 이제 그 시그너처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담당자가 이제 그 시그너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몇 년마다 바뀌죠.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라 존슨이라고 이제 여성분이 이제 그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자 자료를 하나 했는데 그렇죠. 보시면 되죠. 요 여성분이 사라 존슨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사라 존슨이라고 이제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요거는 이제 또 확대한 건데요. 5파운드입니다. 아까 그건 20파운드짜리고. 요거는 이제 2014년부터 2018년에 그 화폐 수급 최고 담당자인 빅토리아 클라랜드라는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2018년 지폐하고 2019년 지폐하고 사인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라고 해서 인이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뭐 연번 이제 뭐 ABC 가나다 요러 하고 이제 번호만 틀리는 거지. 일련 번호가 이제 그 증명하는 인은 같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국은 이제 파운드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뭐 코로나 지금 시국이 하지만 이제 요 끝나고 또 해외 여행 가실 분들 있으면 파운드화 이제 한번 보시고 요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게 몇 년도 돈이다. 이런 걸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예. 각 나라마다 이제 지폐 이제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화폐박물관에도 이제 각 세계 지폐를 많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2층에 가면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보면 이제 이제 여유 되시면 이제 오셔서 지폐가 이제 한국은행 지폐와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 지폐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뭐 상당히 뭐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1900년대 이전에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을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스웨덴 국립은행이 최초 설립되었고 이제 그다음 명란은행 이제 그다음에 뭐 시기상 프랑스은행, 독일 연방은행, 일본은행, 이탈리아은행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또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또 미국이 또 이제 우리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지금처럼 지금 이제 제롬 포웰이 이제 수장으로 있는 그 연방준비가 딱 그대로 원래 형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제1은행, 제2은행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The First Bank of United States, 그 다음에 또 The Second Bank of United States,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발전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은 이제 제1은행과 제2은행이 다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건물만 남아 있죠. 네. 한번 보시면 다 1은행하고 2은행하고 이제 같은 건물이 다릅니다. 위치는 다르고 같은 이제 도시에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미국 역사를 공부 많이 했던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해밀턴과 제퍼슨의 또 논쟁 이런 거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상당히 강력한 연방주의자였던 이제 해밀턴과 이제 또 비연방주의자였던 토머스 제퍼슨은 이제 또 대통령 3대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연방은행 설립을 하고 상당히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은행은 이제 그 강력한 연방주의자였던 이제 해밀턴의 이제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설립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엔 또 20년의 이제 면허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면허. 이때도 근데 이제 미국도 1차 은행, 2차 은행이 이제 전쟁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영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한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군사비 충당을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특히 제2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비 충당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게 상당히 강했는데요. 제1차 은행은 처음에 이제 20년에 이제 면허 기간으로 설립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면허를 받았는데 연장에서는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5년 뒤에 다시 이제 이제 전비 수급을 위해서 이제 제2은행이 이제 제2은행을 만들자 해서 이제 이제 181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죠. 되었는데 제퍼슨 대통령 이제 비연방주의자죠. 이분 그리고 또 그 후계자였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제 그 이후에 연장을 계속 이제 거부를 해서 그 연방은행은 이제 일단 이제 중단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도. 예. 그래서 당시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역할은 이겁니다. 화폐 발행과 이제 대정부 여신 그리고 상업 금융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2은행도 이제 면허기간 20년을 받아서 1차 미국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명란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상당히 이제 역사 이게 얽힌 얘기도 많고요. 이게 설명은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구조를 다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시간상 이제 간략하게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시고요. 나중에 또 뭐 한번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자세한 거를 뭐 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뭐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FRB는 참 저기 페더럴 리저브 뱅크는 이제 그 19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었고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933년 뭐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을 제한 이제 액트를 만든 건 1935년 이사 임기는 연장은 1935년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요 재무부 장관제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제 금통위 의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제외된 그게 이제 한국은행부 개정되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트레저리 팩트 패더코 요거는 좀 어려운데 요거는 일단 뭐 그 국채 인수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 재무부 연준이 이제 합의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요거는 또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연방준비제도 건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중앙은행 제도 이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뭐 미국, 영국 그다음에 뭐 EU 이걸 다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경제학도 또 많으실 거고 또 이제 일반인 분들 중에도 금융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중앙은행은 이제 정부의 은행이죠. 정부의 은행. 자 보면 이제 정부의 은행. 그래서 대정부 대출, 정부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 예금 수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 이제 국채 매입을 하죠. 예,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요 국채 발행 및 발행 요거는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예. 이거는 이제 발행 자체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의 이제 은행 기능은 이제 좀 은행 기능이 좀 축소되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상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논란되고 했던 게 이제 국채 인수의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돈이 또 필요하다 하고 하니까 이제 국채 발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국채 인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입법을 이제 발의한 의원들도 있고요. 그건 아직 지금 뭐 논의 뭐 그냥 그렇게 발의가 된 거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뭐 그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제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거는 이제 뭐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발권은행으로서 역할을 한다. 독점적 발권력. 아까 보셨지만 최초의 독점적 발권력을 인정한 건 영란은행이 1844년. 그렇죠. 돈을 찍는 은행 기관은 중앙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은행들이 돈을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은행의 은행이다. 예, 은행의 은행.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많죠, 그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서 연합에서 우리가 이제 여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반 민간인의 은행,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죠? 민간에 그래서 이제 민간이 이제 한국은행 와서 나 한국은행에다 이제 계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민간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저도 뭐 어떤 부서에 있을 때 이제 민간인이 전화 와서 이제 한국은행 뭐 계좌 이야기하는 것도 옛날에 전화 받아본 적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모르신 분이 그랬겠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요즘은 뭐 많이들 이제 그 지식도 높아지고 이해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뭐냐? 현대중앙은행은 뭐냐? 이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다. 그리고 금융안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급결제대 총괄감시. 상당히 세 부분이 큰 거죠. 예. 그래서 관리통화제도 이제 우리가 금태환 제도는 이제 거의 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통화 그 금과 상관이 없이 그죠? 상관없이 그 통화량을 운영하면서 이제 통화량 조절하면서 물가 조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정부로부터 이제 별개로 중앙은행이 이제 목표로 세운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거고 상당히 독립된 기구죠. 그다음에 요즘 상당히 중요해지는 게 금융 안정입니다. 이제 미시 건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좁게 보는 이제 거시 건전성 이제 큰 테두리, 특히 이제 글로벌 2008년 요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 안정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법에서도 이제 2011년 이제 금융 안정 이제 목적 조항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급결제 제도, 지금 또 최근에 이제 특히 뭐 디지털 화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요즘 뭐 인터넷 뱅킹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급결제 제도가 상당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우리 중앙은행 사람만 아니라 시중은행이라든 일반인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 제도는. 지급결제.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그 지급 우리가 이제 이제 지급결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렇잖아요. 이제 지급하고 뭐 이제 결제, 청산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급하고 뭐 결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전체 돈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소액 결제는 이제 금융결제고 거액 결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담당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다 상계 처리되어서 이제 정산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 가면 뭐 이렇게 카드로 딱 하면 뭐 결제해 주세요. 또 뭐 식당 뭐 주인이 이제 결제 부탁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사실 그 결제가 아니죠. 그죠? 지급이죠, 지급. 결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결제는 이제 그 은행들 간 그리고 중앙은행과 은행들 간에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결제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는 지급이라는 거죠. 지급.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뭐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급하게 사실은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열 때는 저 지급하겠습니다가 맞죠. 결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안정적 성장이라는 중앙은행 책무를 달성한다. 그리고 이제 참 그 지급 관련해서는 여러분 또 이제 금융광장에서 지급 금융결제국 직원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주제가 꼭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도 그렇고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들으면 상당히 유익한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일정한 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화폐를 발행했던 이제 금본위제에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관리통화제도로 가는 거죠. 그 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고 뭐고 뭐 인플레이션 조정이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통화제도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세계 금융자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관리통화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금융 규제는 이제 완화돼야 되겠죠. 이제 현재 추세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게 자율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자유화, 금융 개방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금융 안정이 도트려질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중앙은행이 또 잘 이제 추적해서 그런 금융 안정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이제 좀 미리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인데요. 이제 이 사진에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관련 기능 확대가 이제 물가의 파수꾼에서 이제 뭐 소방수 하다 보면 늦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감시자 사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금융이 제일 무난하게 돌아가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사실은 중앙은행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간혹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매달 이제 옛날 매달 요즘은 이제 그 1년에 8번 이제 금리 결정을 하죠. 하다 보면 이제 맨날 동결하고 하면 이제 뭐 혹자는 그러죠. 아니 맨날 동결하면 한국은행이 하는 일 역할이 뭐냐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뭐 하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동결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한 6, 7주 동안에 그 관련 부서에서 상당 서베이도 많이 하고 자료도 모으고 또 자체 그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금통위에 전달되고요. 또 그분들이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작년과 똑같은 게 동결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은행의 역할을 물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부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위기의 감시자 이제 사전적으로 요 역할이 더 중요하죠. 요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나라에는 이제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 달성을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 시스템 리스크 통제도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 운영 시 금융 안정을 이제 고려해야 한다. 이제 한은법 제 1조 2항이 이제 딱 2011년 개정에서 이제 포함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컨벤셔널 머니터리 폴리시가 있지만 또 우리가 전통적 통화 정책은 이제 보통 이제 뭐 금리로 이제 물가를 조절하는 그걸 말합니다.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ECB도 그렇고 다른 또 쪽 유럽 쪽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많이 채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 금리 또 마이너스 금리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금리 지금 상당히 저금리가 고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이게 쓸 수 있는 정책 수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이너스 하기도 좀 애로가 있고 또 그 좁은 범위의 금리 높으면 10%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운영할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뭐 0%대 0. 몇 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여지가 적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금융 어떤 조절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비전통 통화 정책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미국, ECB, 일본형 다 이제 저금리 상당히 과거부터 이제 저금리 고착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이제 퀀티티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건. 그래서 실제 화폐량을 증가시켜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버냉키 뭐 헬리콥터 정책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중앙은행들은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제 해오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렇죠. 뭐 미국도 지금 뭐 물론 뭐 이제 다른 통화정책국이나 뭐 조사국 이런 분들 뭐 직원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되면서 이제 뭐 또 금리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제롬 파월 총재가 이제 뭐 또 많이 생각하겠죠. 미국은 또 보면 이제 지금 과거 총재였던 옐렌 총재가 지금 재무부 장관이 돼 있죠. 돼 있고 그 앞에 이제 버냉키 있었고 그다음 누구 있습니까? 그린스펀 잘 아시는 상당히 오래 하셨죠, 그죠? 그 앞에는 또 폴 볼커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ECB는 지금 총재가 라가르드 총재가 하고 있고, 그죠? 그전 총재가 그전 ECB 총재가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인데 지금 이탈리아 총리가 됐죠, 작년, 그죠? 이탈리아 지금 총리가 돼서 이제 뭐 상당히 정치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상당히 좀 뭐 그런 어려움이 많고 좀 부패하다는 그런 말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때 마리오 드라기가 22 총재를 끝내고 몇 달 후에 이제 바로 그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이제 총리로 임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들은 꼭 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그 여러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게 꼭 금리 결정이 이제 금융을 보기도 하지만 모든 그 결정하다가 단지 수치만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정치라든가 어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자기 철학이 이제 확고해야 되고 그 철학 기반 위에서 그 깔린 상황에서 그거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상황을 보고 내가 이제 최종적 결정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금통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그 세계적인 그 형태를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사실은 이번 주제가 이제 마련된 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6월 12일이 창립 기념일인데 이제 12일이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11일을 이제 공식 행사 기간으로 하고. 상당히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약간 축소해서 간략하게 이제 약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 좀 개략 한번 볼까요? 1903년 대한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었다. 그게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형태를 갖추어진 이제 기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제1은행이죠. 근데 이제 일본 제1은행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일본에 뭐 실제 들어간 거죠, 수정하에. 그래서 일본 제1은행이 이제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음 한국은행이다. 근데 이제 이게 괄호 안에 한국은행이냐면 지금도 한국은행이잖아요.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뭐 우리 지금 따지면 신한국은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행. 예, 상당히 길었죠. 조선은행은 거의 한 40년 정도. 이때 이제 1차 치하에서는 거의 조선은행이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럼 이제 대한중앙은행을 한번 볼까요? 요 당시 그걸 이게 그림들이 이제 그 당시 참고를 하라고 이제 넣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학운동 뭐 배경으로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백동화 뭐 광무제 때 만들었던 뭐 이전 오픈짜리 지금 이전 오픈이죠. 짜리 백동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옆에 그 사진은 뭐죠? 누구죠? 네, 고종 황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화폐조례라는 걸 만들었다. 광무 5년. 뭐 이런 제가 이때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뭐 드릴 클 필요성은 없는 게 이 당시는 이제 완전한 중앙은행이라기보다도 약간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부터 역할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면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도 이제 근본이제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중앙은행 조례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본 제1은행입니다. 이제 러일 전쟁 이후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우리 경제 주권 찬탈을 하면서 이제 세운 은행인데요. 밑에 보면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보이시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본의 제1은행이 이제 대한제국의 이제 화폐 정리 및 국고금 취급 사무를 수행하였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은행권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통용되는 실질적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한국은행과 대비되는 이제 구한국은행 1909년에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의 통감부 협정에 설립되어 일본 제1은행이 맡아오던 발권 및 업무 및 국고 업무를 인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대한한국은행 조례 공포. 그다음에 주식회사 자본금 1,000만 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그다음에 밑에 중력은 모두 일본인으로 선임하였다. 주주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다. 라는 겁니다. 중간에 말씀 이제 드리면 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사가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간략한 게 아니라 상당히 길죠. 긴데 여러분이 한국은행 역사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우리 한국은행 법규실에서 이제 이런 책을 만들어봐요. 한국은행 법제정사라고. 이 책이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 창립기념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여 이제 발간한 책인데요. 대한중앙은행부터 해서 지금의 한국은행까지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제 3판인데 어떻게 보면 제 1판은 이제 한국은행 재정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제 영인본 옛날 한문으로 된 자료, 영어본으로 된 자료를 다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보기 힘드니까 그걸 다 한글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화 작업을 해서 또 제 2판을 냈죠. 자,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단편 다 모은 거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이게 있구나 이런 것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1년 동안 작업을 거쳐서 이야기식으로 풀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다큐멘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제 뭐뭐 하였습니다, 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잘 알 수가 있고 뭐 어떤 부분들은 뭐 상당히 흥미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걸 꼭 뭐 책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 가면 한국은행법 제정사라고 치면은 이 책 PDF 파일로 뜨거든요. 그걸 보시면 또 뭐 상세하게 그 내용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들을 상당히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은행의 역사나 중앙은행, 특히 한국은행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 일반 이제 이게 비매품이기 때문에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국공립도서관에 다 배포를 했었고 작년에. 그다음에 책이 많지는 않은데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한국은행법 제정사라고 해서 그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시면 뜨고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행이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중앙은행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역사 드라마나 일제 시대의 어떤 그런 사극을 보면은 조선은행이라는 말이 많이 종종 나올 겁니다. 그 당시 이게 중앙은행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언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한일 합방 후에 이제 한일 합방이라 그러나 이제 그죠? 표현을 요새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조선은행으로 이제 개편이 되었고, 쭉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대륙 침탈에 필요한 자원 공급 역할을 담당했다. 그죠?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인수하고 군수 산업에 출리한 은행권을 남발하는 그런 패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은행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한국은행 초창기에 많이 이어져온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없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우리 독립적인 한국은행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일본의 패망과 광복, 요 시기를 겪었다는 거죠. 조선의 시기에 이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보시면 이제 서머리로 대한중앙은행, 그죠? 그다음 일본 제1은행, 그 다음에 구한국은행, 그 다음 조선은행, 이런 시기 겪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은행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1950년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패망을 언제 했습니까? 1945년이잖아요. 8월에. 그러면 이제 조선이 패망하자마자 바로 또 중앙은행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5년 동안 또 조선은행이 일단 유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인이 이제 관리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거죠. 관리 형태가.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미군정이 관리를 시작하게 되고요. 물론 조선은행 건물에서 그 시스템을 이제 한꺼번에 바꾸긴 힘드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정부 수립과 함께 이제 중앙은행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중앙은행법 설립 대강, 중앙은행법 초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연준의 전문가이고 이래 한다. 자, 우리가 한국 정말 우리의 독자적인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중앙은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언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본한테 배울 수는 없고 그 당시 상당히 이제 그래도 그 선진국이고 또 그 당시 뭐 그랬던 이제 미연준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블룸필드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때 미국 연방준비제도 조사국장이신 분인데 그 한국에도 왔고요. 그 당신들이 이제 중앙은행제도를 이렇게 개편해라. 그리고 중앙은행법을 이렇게 만들어 해서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또 지금 한국은행에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 자, 개편의 목적은 진정한 중앙은행을 만드는 거다. 정치적 압력과 전형적 간섭으로도 중앙은행을 독립하는 거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블룸필드 보고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자료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이제 당시 한국은행을 만드는데 역할 거의 반 이상 한 분이 이제 블룸필드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당시 이제 블룸필드 보고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고려사항을 한국은 상당히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상당히 변동성과 크고 불확실성도 높았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화 체계는 후진적이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 한번 보시죠. 상당히 보면은 1945년부터 49년까지 12% 하다가 257%까지, 그죠? 상당히 이 당시면 통제가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후진적일수록 이제 인플레가 상당히 극심하죠. 그게 또 통제도 잘 되지도 않고, 그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남미, 베네수엘라고 그런 나라들 또 몇 달 만에 몇백 프로씩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 당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블룸필드 박사가 이제 새로운 중앙은행법을 건의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재무도 개편해라.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통화정책을 이제 건의를 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원인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건의 내용은 정부 세출을 삭감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요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약간 그 부분들이 이제 흥미있는 분들은 상세히 믿겠지만 또 지겨울 수도 있긴 하지만 내용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우리 전자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법 제정은 이제 블룸필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에서도 이제 당연히 알죠. 블룸필드 보고서가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구나 이제 해서 심사를 하고 국회 논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3월 제출해서 4월 의결해서 5월 사실 제정입니다.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한국은행법 제정이 1950년 5월 5일입니다. 시행은 5월 26일이었고요. 그 당시 쟁점은 이제 금통위 행정권 행사의 합헌성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게 뭔가면은 그 당시 국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된 게 뭔가면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금통위가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기관은 아니면서 그 행정권을 행사한다. 금통위 의결을 하잖아요. 그거 위원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처음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한 거는 이제 위원회 아니다. 합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통위가 지금 그런 행정권 행사하는 그 당시처럼 지금도 그런 금리 결정이 이제 그런 정책 결정이죠. 그런 것들은 전혀 위헌성이 없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이야기하고 합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사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사실은 한국은행 직원은 공무원 신분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행정청이냐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옛날부터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거고요. 이제 금통위가 이제 행정권 행사하는 건 합헌이다. 요거는 이제 결론이 난 부분이고 또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에 이제 판결이 하나 있었죠.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이 이제 그 외화지주 그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인데
그 법원에서는 한국은행도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라고 이제 심판결에서 내렸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 역할 자체가 이제 행정청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청문회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청문회 제도 주로 누가 하죠? 얼마 전에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었고, 그죠? 주로 장관들이지 않습니까? 장관들, 대법관, 이런 총리, 다들 공무원 신분이죠. 근데 아마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청문회 대상자인 사람은 아마 한국은행 총재가 유일할 겁니다. 한국에서. 네. 그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역할 자체가 어떤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입법 발의된 건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 또 이제 지금 현재 금통위원님들에 대한 이제 금통위원 임명 시 이제 청문회를 하자라는 이제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발의가. 결론 어떻게 날지는 나중에 국회에서 정하겠죠.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이제 창립 기념식을 했습니다. 창립을 했고 그 총재 담화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 그 사진은 누굴까요? 감각 있으면 아시겠죠. 당연히 이제 한국의 초대 총재십니다. 구용서 총재라고요. 네. 공부는 이제 일본에서 주로 하셨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초대 총재이셨다. 자, 재정한국은행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부분부터 보면 사실은 제가 요 내용들이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재정사책 있잖아요. 여기 다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하게 이제 구조 요건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6장 119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지금과 사실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나라하고 크게 구별되진 않거든요. 어차피. 물론 이제 기능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틀은 그대로 이제 지금 그때 50년대 만든 그 중앙은행법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개정을 거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설립 목적은 이제 이렇다. 지금 목적은 좀 다릅니다, 그죠? 지금 물가 안정은 좀 상당히 이후에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 가치 안정, 이렇게 은행 신용 제도의 건전화, 이런 거, 국가의 대결조심 자금의 관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통화 신용 정책, 외환 정책 및 은행 감독에 대한 그때는 이제 은행 감독권이 있었죠. 은행 감독원을 두고.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정책 결정 자율성도 상당폭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차, 2차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재정법은 이런 형태였다, 이런 구조였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고요. 보시면 짠짠짠. 이거는 우편 한국은행 경제개발 5개년 그다음에 IMF, 리만 브라더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총 11번의 개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그죠? 한번 보시면 쭉쭉쭉 62, 63, 68, 77, 82, 97, 2003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97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또
은행 감독원이 이제 분리되고 해서 이제 상당히 큰 전부 계정이라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바뀌었었고. 2003년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수시로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2008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중앙은행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면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21년이잖아요. 21년 6월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바뀌질 않았지만 지금 한국은행법 개정 발의가 대략 한 20건 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5월까지 발의된 건인데요. 물론 이게 다 이제 이거 상당히 이제 이게 발의됐다고 해서 개정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최종적 법사위원회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 과반수 얻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간에 그 위원회마다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과연 적합하냐, 그리고 다른 법과의 이제 구조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한국은행 역할을 이게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냐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다른 기관과에 의해서 갈등 구조가 생기냐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일단 20건 정도가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래서 법규제도실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바빴는데요. 그런 것들 처리하고 한다고. 아마 우리도 뭐 의견들을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이제 바람직한 걸 보내줬기 때문에 뭐 잘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지금 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고용 안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일종 목적 조항이 이제 고용 안정을 넣느냐 마느냐.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제 막 고용 시장이 막 취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에도 고용 안정을 추가시키자라는 거. 미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거 관련해서 한 4건이 아마 발의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자 보시죠. 62년 개정은 이제 뭐 굵직굵직하게 바뀐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운영위원회를 바뀌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좀 격화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뭔가 운영을 한다는 차원, 약간 뭔가 실무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런 것들이 62년에는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은행감독기구가 이제 은행감독원으로 바뀐 거 있었고. 자, 그럼 97년을 한번 볼까요? 이때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변화, 전부 개정할 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 조항에서 통화 가치였지만 이제 물가 안정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감독 기능을 이제 분리하면서 이제 금감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금감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대신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은행 감독원 설치 있죠, 그죠? 균형 폐지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로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그다음 의장이 이제 재경경제원 장관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은행감독원이 나간 대신에 이제 상당히 한국은행 어떤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위상을 많이 격상시켰죠. 그다음에 연간 단위 물가 목표를 도입했다.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낸다.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도 이제 우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1년에 4번 만드나요? 예. 이제 우리 전자도서관에도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011년 개정은 이제 그 금융위기를 겪은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목적 조항에 이제 금융 안정을 넣자. 실물과 이제 그 통화와의 이제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걸 매치시키는 그런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보고서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2018년 개정은 큰 건 아닙니다. 이제 당시 금융통화위원 임명이 한꺼번에 이제 4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쑥 빠지고 한 번에 이제 인가된 빠져야 되니까 이제 뭐 2년 이제 지나면 반만 이렇게 이제 일부는 3년으로 해서 조정을 하자는 그런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요거는 아닌데. 자, 그럼 한국은행의 역할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글로벌한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무자본 특수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수법인입니다.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거다. 그래서 민상법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기업은 민법, 상법이 많이 적용되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 안에 회사법이 있고.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을 내고 참고로 이제 민법이나 상법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그 한국은행법 자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목적,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럼 제2항은 금융안정을 위하여 한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이제 건물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오셔서 이제 지금 요거 잠시 옮겨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종대로 쪽에. 그 과거 건물에 딱 1층에 딱 로비에 들어가면 딱 큰 현판이 하나 있거든요. 엄청 큽니다. 이게 딱 들어가면 물가 안정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책무는 재정하는 법에는 아까 말했지 물가 안정 없고 통화가치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통화가치 안정이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97년에 하는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8차 물가 안정 도모와 함께 또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게 이제 고용 안정이 들어올 것이냐, 요거는 많이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이냐, 그게 이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잘 판단해서 아마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화폐의 발행, 독점적 발권이 아니다. 지폐는 4종류가 있다. 동전은 잘 안 쓰잖아요, 요새 그죠? 근데 동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화폐박물관 가면 동전 6종류를 모아서 이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사셔서 자녀들한테도 이제 뭐 보여주시고 하면 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이제 금리 결정 이런 거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금리 결정한다 이런 거. 그게 다 통화신용 정책이라니죠. 그래서 금통위는 연 8회 당행과 금리 간 거래 기준은 금리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제 콜금리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라고 해서 이제 1년에 8회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 과정은 운영 체계는 통화 결정 집행 제도 장치다. 기준금리 결정 과정은 이런 것들을 다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국채를 또 이제 공개 시장에서 매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는데 그게 다 공개 시장 운영 체계인데요. 기준금리 결정 과정은 보시다시피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냥 매년 금리 동결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노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당히 무서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 시장 운영도 이제 시장은 이런 체계로 된다. 이런 거는 더 상세한 거는 우리 통화정책국 직원이나 이제 또 공시장은 이제 금융시장국 직원분께서 아마 또 금융 강좌 때 강의를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건 저는 이제 한국은행 법에 있는 요 체계만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개략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이런 거. 시스템이라는 거 상당히 넓은 범위죠. 금융시장, 뭐 금융 안정,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이제 금융시장 시스템의 지상 지급 및 감지 조기 경보, 안정 보고서, 시장, 금감원 검사 요금 및 검사 수행, 지급 결제 시스템 감지. 그렇죠. 우리가
단독 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를 하지 않지만 금감독원에 검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같이 검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에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위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거 말했지만 요건 화면에 아까 좀 크게 할 수 있는 거네. 자, 이 역할은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은행의 은행이다,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을 받고 금융 대출을 하고 여신금리 및 금액 조정을 통해 시중금리 동생 영향을 준다.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대출에는 요런 대출이 있다.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역할은 지금 또 뭐가 있느냐? 요거 참 크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참고로 자금 조정 대출 이런 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100bp 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만기는 1년업일. 1년업일 하니까 사실은 뭐 금리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도 꽤 됩니다. BOKY라고요. 우리 소액결제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금융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막 돈 이차고 이런 건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요. 은행들 간의 거래는 한국은행 통해서 이루어진 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계획결제 때문에 나중에 나서 막 상계 처리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화폐들이 그 안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부나마 이렇게 약간 디지털 화폐 형태의 어떤 성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 안에서도 지금도 사실은 그거는 뭐 CBDC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또 우리 또 다른 직원이 또 자세한 뭐 강의를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액 결제는 그 금융결제원, 그 다음에 BOK와의 거액 결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정부의 은행, 그 말했죠, 그죠? 이거는 그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그래서 은행들 보면 뭡니까? 국고금 수납 대리점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대출 및 국채 인수. 근데 이제 이거 사실상 이거는 뭐 국채 인수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직접 인수는. 그 다음에 왜곡한 업무. 이제 우리가 외국한 거래 심사 받을 때 많은 어떤 기업체에 있는 분이시거나 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환 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외화 송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늘 상시적으로 하는 문제죠. 조사국 통계국에서 통화금융 동향, 국내 경제 전반이나 조사 연구 이런 거 쭉 조사 통계로 연차 보고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한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에코스라고 모든 경제 통계 시스템 여기서 이루어지고 요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에코스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 일단 한 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요 한국은행의 이제 역사 역할. 뭐 제목은 한국은행 역사 역할이지만 이제 앞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역사였고,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 은행들의 역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한중앙은행부터 해서 이제 그런 그 한국은행의 역사, 그리고 한국은행 현재 역할, 요거를 우리가 쭉 일괄하였습니다. 뭐 이제 창립 기념 이제 내일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이제 7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보통 한국은행에 이제 그런 우리 정책적인 업무라든 그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아마 약간 좀 내용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한국은행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한국은행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고, 또 한국은행에 꼭 입행이 아니라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제 또 애정과 또 사랑이 있고 또 아끼시는 분들은 한국은행이 이제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개락적이나마 알게 되어서 이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에 이제 뜨거운 애정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내년에는 또 72주년 창립 기념 있고 또 그 다음 73주년 쭉 있지 않습니까? 또 100주년, 언젠가 또 100주년을 또 맞이할 거고. 예. 그 한국은행이 국가 경제 건실한 버팀목이 되도록 여러분의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